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 가져온 작품은 위대한 쇼맨입니다. 와. 저번 주에 이어서 뮤지컬 특집이죠. 네, 위대한 쇼맨 이제 혜화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맞아요.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왜 보고 싶었나요? 위대한 쇼맨을 이게 개봉이 2017년인가?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영화관에 가야지 하면서 못 봤어요. 왜 이유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영화 때문에 못 봤나? 아니면은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봤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재밌다는 얘기만 무성히 듣고 또 그러고 그 이후에 뮤지컬에 입덕을 했는데 그러고 또 이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소요가 얘기했듯이 소요는 그 보고 싶은 영화를 아껴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선뜻 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 영화가 2017년 영화고 감독은 마이클 그레이시라는 분이 했고 각본이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했던 시카고와 같은 빌 콘돈 씨입니다. 어허. 이분은 드림걸즈를 했었네요. 미녀와 야수 실사화도 했고 음흠. 트와일라잇에도 관여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신기하군요. 그러고 보니까 미녀와 야수도 뮤지컬 영화였구나. 아무튼 그런 각본을 했던 빌 콘돈 씨가 있었고요. 네. 주연에는 휴 잭맨이 나오고 잭 에프론, 미셸 윌리엄스, 레베카 퍼거슨 다양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건 젠데이아가 있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이제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고개를 타고 싹 하면서 얼굴에 스포트라이트 비춰지고 이제 상대 배역과 사랑에 빠지는 그 첫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젠데이아 닮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젠데이아인 거예요. 그래서 MJ 필립스가 MJ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아무래도 고개를 하고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의 스턴트 장면에 종종 이제 젠데이아가 투입됐던 걸 보면 경력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리밍이 되긴 하는데 디즈니 플러스로 보셔야 한다는 점. 저희는 구매해서 봤습니다. 네, 이게 대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이버에서 5,500원을 주고 네. 구매를 하고 봤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저희 광고 수익이 500원 정도 있거든요.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타임이 104분. 갈수록 훌륭해지는 우리의 러닝타임. 저는 요즘 영화들의 러닝 타임이 늘어나는 거에서 굉장히 불만을 느낍니다. 왜냐면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분이 제일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아바타를 안 봤습니다. 너무 길어요. 네, 100분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 동안 모든 걸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 이제 한정을 깨버리고 약속을 어겨버리고 자꾸 길게 늘어지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이런 어떤 영화계의 태도에 경종을 고하는 사실 고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해본 말이었습니다. 의견. 네, 그런 의견을 내봤고요. 그러면은 어떠셨나요? 저는 보면서 이거 무대로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서커스의 그 색감을 좋아해요. 빨강, 하양, 노랑, 파랑 이런 좀 그런 색감들을 좋아하는데 게다가 이게 쇼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핸드폰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극장에서 봤으면 더 화려하고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맞아. 그거에 동시에 무대에서 보면 더 멋있겠다. 그리고 뭔가 스토리적인 부분도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카고에서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무대 연출을 같이 넣었었는데 네. 여기서는 서커스를 실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서커스 장면들의 어떤 클로즈업과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어떤 쇼를 관람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긴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우리 옛날에 수학여행 같은 거 갈 때 경주 가서 서커스 보고 이랬었는데 막 그런 거 했던 것 같아, 맞아. 그런 거 봤는데 그런 어떤 그 시각적인 것에서 오는 경외감 같은 거
이런 게 좀 덜 느껴지는 게 아쉽지 않나는 생각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서커스 특유의 그 아슬아슬함과 그런 거를 좀 느끼기에는 살짝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그런 이슈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원작이 아니라 실제 사연이 모티브인 작품인데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인지 동물을 이용한 쇼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 아니지 2020년에 제주도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에 갔어요. 근데 그 아쿠아리움에서 뭐 돌고래 쇼 같은 거 하잖아요. 원래 했잖아요. 그런 쇼 시간이 됐다길래 그럼 뭐 온 김에 가야지 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이제 동물의 쇼를 안 하고 사람이 다 하더라고요. 돌고래 아쿠아 쇼도? 쇼인데.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신기했었는데 아무튼 그랬고 저는 이 위대한 쇼맨을 그냥 뮤지컬 영화로서 재밌게 본 것도 있지만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었던 게 이 주인공인 바넘의 아빠가 테일러예요. 그러니까 양복 만드는 사람. 테일러인데 1800년대 미국 의복을 보는 재미가 되게 좋았어요. 그거 맞아. 그래 저는 그런 의복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나이가 더 들면은 그런 걸 입고 다니는 로망이 있는데 할아버지 돼서. 근데 어쨌든 그런 의상들을 보는 재미가 너무나도 좋았고 특히나 이제 남성복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남성복을 디테일하게 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그 부분이 재밌었고 특히나 이제 1800년대 후반이면 현대의 어떤 클래식 웨어랑 그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입을 옷이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 유럽의 어떤 귀족들이 입는 옷 이런 건 사실 지금 구할 수도 없고 입어봤자 코스프레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얼추 이제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신랑이면 하객으로 말고 그런 정도의 어떤 의상들이라서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레드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을 정말 재밌게 했는데 이게 딱 그 1800년대 후반에 그 서부의 어떤 총잡이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을 배경으로 한 그런 게임이에요. 되게 리얼하게 GTA 개발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나왔던 그 철도 그 되게 자연 경관과 함께 어우러진 그 철도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 시장 앞의 분위기 바의 느낌 그리고 그 의상 테일러들 샵에서 살 수 있는 그 의상들 이런 것들이 그 게임에서 나오는 게 그 시대 배경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지 되게 비슷하게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영화가 딱 그 시절을 고증하기 위해서 많이 애쓴 작품이다 보니까 내가 게임 속에서 돌아다녔던 그 세계를 영화로 한번 다시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포인트에서 재미를 얻었습니다. 고증이 잘 된 편인 건가 봐요, 이 영화가 그러면. 그렇든 제가 그 시대를 잘 몰라서. 하지만 이제 레드데드 리뎀션 2와 위대한 쇼맨을 통해서 본 그 1800년대 19세기의 그 미국의 모습은 상당히 되게 유사해서 좀 재밌었다라는 점이 어쩐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보는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는 서커스 때문인가 싶었는데 그 서커스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 색감을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유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것 같네요. 뭔가 의상이라든지 주변 그런 고증들 같은 것들이 보는 재미가 있었던 거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또 상류사회 초하이 소사이어티 상류사회와 밑바닥의 인생 그 두 가지 그 양극단을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 문명이 막 그러니까 개척되는 시기의 마지막쯤이다 보니까 서부 개척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던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되게 극단적인 떼돈을 벌어서 벼락부자가 됐다가도 한 번에 꼬라박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류 사이를 찍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삶의 모습, 다양한 어떤 계층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외적인 어떤 패션이라든지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그런 것에서 오는 볼거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줄거리로 한번 넘어가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미국이고요. 영화의 시작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지상 최대 쇼의 주인인 P.T. 바넘, 그러니까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바넘이 주인공이고 바넘이 휴잭맨입니다. 저는 이 휴잭맨인 점이 네. 조금 개인적으로 뭔가 이질감이 있었던 게 저에게 휴잭맨의 노래는 장발장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장발장의 그 뭐랄까 목소리로 뭐랄까 그 약간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네. 뭔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주 했을 법한 그런 배역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보니까 나는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장발장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게 조금 이질적이어서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연령대가 조금 더 낮았어도 됐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그래요. 보면서 계속했어요. 이게 그런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 있잖아요. 그 야인시대에서 야인시대. 야인시대에서 이제 그 김두한 했던 안재모가 갑자기 이제 그 궁예 아저씨가 되는 김영철 아저씨. 영철이 형이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스터와 예고편에서 많이 봤던 그 서커스의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 나온 노래가 The Greatest Show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꼬마의 환상에 불과했고요. 이 어린 반엄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어린 바넘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사는 가난한 테일러 집안의 아들에 불과했다. 되게 뉴스보이처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삐쭉 나온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부유한 상류층의 양복을 맞춰주기 위해 상류층의 집으로 향합니다. 저는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 가게가 테일러를 하니까 테일러 샵 그 가게에 있는 화려한 연미복 을 보면서 그걸 입은 자신을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게 쇼에서 휴잭맨이 입고 있던 옷인데 네, 그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넘은 그 오래전부터 그 상류층 집안의 딸인 체리티와 알고 지냈고 그녀가 이제 예절 교육을 받아요. 이렇게 차를 마시는 방법에 새끼손가락 올리고 그 차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호로록 조심스럽게 마셔야 합니다. 뭐 이런 예절 교육을 받는데 그때 이제 일부러 막 장난을 쳐서 체리티가 푹 뿜게 만드는 그런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체리티는 옷을 더럽히고 체리티의 아버지에게 혼날 위기에 처하자 바넘이 이렇게 말하죠.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웃겨서. 넌 되게 솔직한 아이구나 하면서 뺨을 찰싹 뺨을 이제 쳐 올리고 우리 딸의 근처에도 오지 마. 근데 한 가지 관과한 사실은 우리 딸이 먼저 그 친구 근처에 간다면 그래서 체리티가 이제 우울해하고 있는 바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의 어떤 양방향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이때 나온 노래가 A Billion Dreams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이제 체리티의 손을 잡고 되게 오래된 저택으로 이제 막 담 넘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둘만의 추억을 만들죠. 이 집이 이제 나중에 체리티와 바넘이 함께 살게 될 그 집이 되는 거죠. 돈 벌고 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둘은 시선을 피하면서 애정을 키워나가는데요. 근데 이제 체리티의 아버지가 체리티를 엄청나게 먼 기숙학교로 보내버립니다. 사교 예절을 배우는? 네. 근데 이제 바넘과 체리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바넘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은 없어지고 바넘도 그러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거리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체리티한테 편지는 계속 보내요. 막 지나가는 우체부 가방에 몰래 편지를 넣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체리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의 인연을 유지합니다. 여기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높은 통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레드데드 리뎀션에서 살 수 있는 모자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위로 기니까. 근데 역시 휴잭맨이 쓰면 멋있더라. 아무튼 그 모자를 아버지가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무덤에 위에 그 모자를 올려놓게 됐다가 그 올려진 그 모자를 가지고 이제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영화 내내 반엄이 그 긴 모자를 쓰고 다니게 되는 거죠. 네네. 그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편지 그리고 우체부 그러니까 포스트맨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80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 이 둘의 사랑을 지속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기차와 편지라고 하는 어떤 근대의 미디어들이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장면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낭만적이네요. 네, 근대의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거군요.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이제 근대 문학, 근대 한국 문학 이런 부분이 또 좀 전공에 가까운 부분이어서 조금 신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엄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문까지 주워 팔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끼 식사와 숙소랑 임금을 제공합니다 라고 막 소리치는 미국 철도 공사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 철도가 물류 이동 수단이었고 네.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를 옮겼고 그런 게 떼돈을 벌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자원으로 워낙 그 땅이 넓고 하니까 일종의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대거 고용하면서 또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했고 중요한 산업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 좀 더 외삽적인 쓸데없는 토막 상식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네. 그랬던 미국이 현재는 철도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저열합니다. 왜죠? 이제 고속열차가 없어요. 음. 이제 자동차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서 아하. 철도 산업이 철저하게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기반의 어떤 교통 인프라가 위주가 됐죠. 아쉽군요. 넘어가서 네, 이게 철도 공사를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면서 어떤 공장에서 또 일하게 되고 네. 그렇게 반엄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요. 어른이 된 반엄, 이때 갑자기 휴잭맨으로 변하느니. 사실 휴잭맨은 네. 그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할아버지에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치. 전통적인 관점에서 휴잭맨 정도면 사실 할아버지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대고 체리티를 연기하신 분도 휴잭맨과 비슷한 나이대로 이제 배역이 맞춰지는데 네,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10대 소년 그리고 약간 이제 또 서양 친구들은 10대 때 많이 어려 보이고 갑자기 티네이저가 되면서 이제 폭풍 성장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푸릇푸릇한 이제 아이일 때의 모습만 보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 있으니까 중년이 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 차이가 컸고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따님을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나이는 많이 지난 느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세월이 지나긴 지났는데 얼마나 지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로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어색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는 살짝 그 에이지가 안 맞았다. 나중에 이제 정말 위대한 쇼맨이 돼서 이제 사업가로서 활약할 때에도 휴잭맨은 살짝 나이가 높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영화적 허용으로. 네. 근데 무대 예술은 원래 배우가 더 중요하잖아요. 중심이니까, 네. 그 배역의 그 나이는 다들 그냥 넘어가고 맞아요. 연기력과 그런 스타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무대 예술적인 그런 전통을 잘 활용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여담으로 뮤덕들은 캐스팅을 고를 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와 경력은 비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네. 그래서 조금 나이가 어린 배우가 나오면은 살짝, 이 배우를 볼 바에는 조금 더 유명한 이 배우를 봐야지 약간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무대 공연이었으면은 무조건 휴잭맨을 선택해서 봤겠죠. 그쵸. 그래서 반엄은 그렇게 어른이 됐고 체리티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이만큼 돈 모아서 이제 체리티를 데려갈 자격이 되니까 데려가겠습니다. 체리티를 데려가겠습니다. 했는데 체리티의 아버지는 딱히 이렇게 반엄을 이렇게 탐탁치 못하는 그런 태도로
체리티가 너의 가난에 질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엄과 체리티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뉴욕에서 작은 집을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꾸 외삽적인 얘기를 넣어가지고 제가 네. 분량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해보십시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네. 그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의사랑 간호사의 커플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가 되게 가난해요. 엄마가 돈을 막 써가지고. 근데 이제 의사가 그런 거 상관없고 나는 너가 좋다. 계속 나 짤로 본 것 같아요. 들이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달동네 집을 같이 걸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호사가 여자입니다. 여자 간호사분이 남자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 이 계단 올라올 때는 기분 좋게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 10번이 되고 30번이 되면 10번이 되면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30번이 되면 지겨워지고 40번이 되면 질릴 거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되게 문제적인 포인트긴 하죠. 이 영화에서는 되게 사뿐히 지려고 가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매체에서 표현되는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여성의 매칭이 가난한 사람의 신분 상승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 동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한 경우들이 되게 많긴 하죠. 이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인종 문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 사이에 애들이 생깁니다. 2명이에요. 딸. 그러면서 이제 반엄이 공장에서 이런 사업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 막 사장한테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말하는데 사장이 이러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재밌구만 하고 딱 뒤돌아가지고 선언하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회사인데 무역하러 보냈던 배들이 다 침몰해버린 거예요. 남중국해에서 순식간에 직장을 잃게 되고 이제 반엄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한테 나 잠깐 쉬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되게 또 멋있어요. 잠깐 우리 또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애기들이 와가지고 제 생일 선물 없나요? 이러니까 그 반엄이 약을 팔죠. 딱 그 자기 방문 판매하는 그런 가방 같은 거에서 딱 열고 이제 조명을 켠 다음에 케이스 같은 걸 씌워가지고 싹 돌리니까 이제 불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불빛에다가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딸 한 명은 산타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싶다. 하고 한 명은 발레 슈즈를 가지고 싶다. 하니까 이제 두 부부의 이제 시선이 못 사주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제 체리티는 우리끼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연애 시작이 아니라 연애 과정을 다루는 작품에서 갈등의 시작은 지금 우리끼리 행복한데 아니야 우리 결혼하려면 돈 더 모아야 돼. 한쪽은 돈을 더 모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둘만의 행복에서 잠시 멀어지고 한쪽은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나는 막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였는데 너가 자꾸 떠나니까 난 힘들어. 이런 것들이 거의 현대의 연애 과정물에는 가장 주요한 그런 대립 구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부자 출신인 체리티는 어떻게 보면 결핍 없이 자라나서 그냥 너와의 지금의 행복에 만족하고 싶은데 결핍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반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증명하고 싶은 거죠. 체리티의 아버지에게 체리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증명하게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 증명하고 싶어했던 욕구가 체리티를 힘들게 만들게 되겠죠? 네. 그렇게 사장에게 보여줬던 사업 계획을 그래 이까짓 거 내가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외소증에 걸린 한 사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뭘 봐?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아무튼 그런 장면이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가고 반엄은 은행에 담보를 걸고 1만 달러나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담보로 건 게 남중국해 침몰해 있는 무역 선단 권리 증서입니다. 이게 퇴사할 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챙겨서 나온 그 증서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담보로 건 거고 결국 이게 사기를 친 거죠. 이렇게 1만 달러를 대출받아서 반엄은 건물을 사서 박물관을 하나 차립니다. 그 이름은 반엄의 호기심 박물관.
이고 여기에는 동물 박제 그리고 뭐 단두대 뭐 이런 기상천외한 세계에 있는 기상천외한 것들을 전시해서 박물관을 개관을 하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고증인 게 이 당시에 이런 박물관을 만드는 문화가 유럽에 먼저 있었잖아요. 식민지가 막 퍼지면서. 이 당시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건너온 패션, 유럽에서 건너온 어떤 신기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의 상류층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은 그러니까 이 반엄 같은 경우에는 상류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류층들이 가질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당시 꽤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반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야로 봤을 때 이 반엄의 호기심 박물관은 되는 상품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쇼 비즈니스가 아직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방법을 고심하던 반엄은 뭐 딸들에게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 박물관엔 다 죽은 거밖에 없다. 박물관에 뭔가 살아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반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반엄은 그 얘기를 토대로 아까 전에 그 은행에서 만났던 외소증 남자인 찰스를 찾아가서 자기 박물관에 들어와서 쇼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외소증 남자는 사람들이 그럼 자기를 보고 비웃을 텐데 뭔 쇼를 해달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지만 반엄이 계속 설득을 해요. 설득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찰스를 하게 될 거라는 반엄의 설득에 넘어가서 외소증 남자를 캐스팅을 하고요. 이때부터 반엄은 좀 신기한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네, 노래를 엄청 잘 부르지만 얼굴에 수염이 가득한 여성이라든지 흑인 여성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고개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얼굴에 또 털로 가득한 바야바 같은 남성도 있고 키가 엄청 크거나 엄청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모아와서 그들의 어떤 특징을 더 과장시킨 다음에 그것들로 쇼를 만드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그 실현을 해내게 되는 거죠. 이때 시대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가 된 반엄은 대규모 마케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특징에 뭔가 스토리를 첨가해서 MSG를 첨가를 해서 쇼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전과 달리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특이한 특징을 가진 단원들을 보면서 엄청 놀라는데 반엄의 이 말빨과 단원들의 이 활약에 모두가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쇼는 성황리에 막을 내리게 되고요. 네. 근데 이 쇼에 대해서는 이제 반발의 의견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터전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흉측한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의 혐오 같은 네. 것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었고 그 다음에 평론가인 베넷이 반엄의 쇼를 보면서 전부 거짓말투성이 가짜라고 혹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기꾼들의 서커스라는 그 표현으로 그의 공연을 비판하고 반엄은 오히려 좋아 전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그렇게 절 싫어하면 어떡하죠? 오히려 좋아. 더 과장시켜. 그들의 너의 매력을 웃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꼬셨는데 그것처럼 오히려 좋아. 그 사기꾼들의 서커스? 그러면은 나는 사기꾼을 역할을 맡고 우리의 쇼의 이름을 서커스로 바꿀 거야. 이러면서 반엄의 서커스라고 이제 자신의 극장의 이름을 바꾸게 되고 네. 자신도 머리에 이제 모자 위에다가 사기꾼이라는 그 단어를 화려하게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서 끼워 넣으면서 오히려 조화를 시전해버리죠. 그러면서 베넷한테 너 우리 공연을 그렇게 혹평하는데 실제로 웃어본 적이 언제냐. 웃지 못하는 공연을 즐기지 못하는 평론가가 더 가짜 아니야? 라고 일가를 하고 지나가다가 한마디 더 하죠. 너가 만들어준 표현 너무 마음에 들었어. 자, 제가 비평가 지망생이었잖아요. 네. 이제 비평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봤고 실제로 이제
해봤고 그런 의미에서 비평가는 사실은 그 가치가 없으면 욕도 안 해요. 어허.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베넷과 바넌의 관계가 되게 오묘한 관계로 바뀌잖아요. 서로 어쨌든 조언을 주고받고 소식을 전달하고 이런 그게 비평가와 그 예술가가 서로 대립하면서 예술가의 예술도 이제 발전을 하고 비평가의 비평도 다시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호 보완적이게. 그래서 반언의 좋은 태도가 뭐냐면 비평가의 비평을 계속 지켜봐요. 그냥 하게 놔둬요. 비평가에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거든요. 네가 욕하려면 욕해. 난 너의 말대로 들어서 거기서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어서 나의 서커스도 이름을 서커스로 바꾸고 나도 사기꾼 역할을 하면서 더 인기를 얻을 거야. 현명하네요. 그쵸. 그리고 그 베넷도 계속해서 그의 공연을 관람하고 그의 공연에 부족한 점을 지적해요. 그리고 그가 잘하면 인정해요. 자기 기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한 관계네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상적인 비평가와 예술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최악의 예술가는 비평가를 차단해요. 비평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작가는 누군가의 견제를 받을 수 없이 폭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물이 좀 형편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평가의 의견을 달갑게 받진 않더라도 항상 그 곁에 두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라는 걸 반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승승장구하면서 가난한 집에 살던 반엄은 그 전에 이제 집 근처에 그 체리티의 집 근처에 있었던 대저택을 소유하는 대저택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딸이 갖고 싶다던 발레 슈즈도 선물해주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딸이 또 발레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반엄이 가족들이랑 그 딸의 발레 무대를 관람을 하러 가는데요. 이제 발레를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다 상류층일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이제 상류층 파티에서도 반엄을 이제 비웃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제 체리티는 혈통 있는 그런 귀족이지만 반엄은 이제 신흥 부자. 그렇죠.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졸부 뭐 이런 느낌으로 조롱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조롱을 받고 있으면서 체리티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느낌인데 반언은 그 중에서도 이런 상류층의 고급 문화인 연극을 세일즈하는 필립 칼라일이라는 남자를 보면서 또 눈독을 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반언은 사람들이 자신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걸로 전환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반언의 능력인 거죠.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그래서 캐롤라인이 그런데 그 자기는 개의치 않지만 딸이 그 상류층 집안의 자식들한테 무시를 받는 거를 목격을 하게 돼요. 뭐 땅콩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결핍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망. 내 아내와 딸이 무시받지 않도록 내가 엄청난 성공을 이룰 거야. 상류층에 도달할 거야. 라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류층의 문화를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반엄은 아까 만난 그 연극을 파는 필립을 찾아가서 술을 삽니다. 그래서 그 필립한테 서커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데 필립은 처음에 거절을 해요. 처음에 거절하는데 사실 필립은 상류층의 그런 경직된 문화 속에서 불행만 느끼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엄은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필립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며 설득을 해서 서커스 수익의 10%를 내주는 조건으로 필립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 흥정을 되게 경쾌하게 나. 여기서 The Other Side라는 노래와 함께 18%야, 7%야. 4달러. 4달러. 10달러로 합시다. 10%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필립은 서커스로 들어오게 됐고요. 서커스의 전반적인 경영과 상류층의 문화를 공략할 기획을 맡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때 서커스 공연 중이었어서 서커스를 구경하러 2층에 올라갔던 필립은 이때 공중고개사인 앤 윌러의 고개 공연을 보면서 반하게 됩니다. 네, 그가 바로 젠데이아죠. 네. 여기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젠데이아의 역할인 웬 윌러가 필립을 보면서 당신은 무슨 공연을 해요? 하니까 저는 안 해요. 이러니까 이제 윌러가 여기선 공연 안 한 사람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앤 윌러의 그 매력, 당당한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기도 하고 맞아요. 필립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욕망을 살짝 건드려준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한편 서커스를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격해집니다. 그래서 필립이 한 가지 대책을 내는데 바로 상류층 중에서도 최고의 상류층이자 세계 최강국이었던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던 빅토리아 영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바넘의 서커스단은 대영 제국으로 가서 여왕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저희도 갈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이제 유색 인종들이 있었는데 단원들. 유색 인종 단원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입국이 어려울 것 같다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젠데이아와 눈을 한번 마주친 필립은 우리가 모두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우와 하면서 축제가 벌어지고 영국에 도착하죠. 네. 바넘의 서커스단이 모두 영국으로 건너가서 여왕을 만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외소증인 찰스를 보고 여왕이 이렇게 놀라서 막 생각보다 너무 작으시네요 이랬더니 그 찰스가 그쪽도 뭐 천장에 닿지는 않겠는데요 스위트하트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헉스 저런 발언을 했는데 다행히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깔깔깔깔깔깔 웃어서 그나마 이제 상황이 잘 보면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유럽을 석권한 유명 가수 제니 린드가 바넌의 앞에 나타나게 되고 네. 바넌은 그냥 그녀를 보면서 필립한테 저 사람 누구야? 하니까 저 사람이 이제 엄청 잘 나가는 가수라고 네. 소개를 시켜주고 오페라 가수라고 얘기해요. 네. 바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닭돌 돌격해가지고 이제 제니에게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우리 일 하나 같이 하지 그래서 도도독을 시전하는데 제니가 또 되게 무례하잖아요. 그리고 내 공연 본 적은 있어요? 하니까 없는데요. 하지만 뭐 유명하다니까 그들의 말을 믿도록 하죠 이러니까 되게 무례한데 제니는 또 거기서 호감을 느끼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저를 선택했죠? 하니까 여기서 바넘이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가짜만 보여줬는데 단 한 번쯤은 진짜를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멘트로 그녀를 홀리게 되죠. 근데 이게 거기서부터 촉발된 것 같아요. 그 베넷의 비평, 사기꾼들의 서커스라는 비평으로부터 마음 한켠에 그냥 담아두곤 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리고 베넷의 충고가 적용이 된다면 나는 우리 아이가 땅콩 냄새가 난다는 무시를 받지 않게 만들 수 있어. 장인 장모에게 한 방 먹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있는 거죠. 삐딱한 마음에서 촉발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바넘의 서커스 공연장에서 제니는 엄청난 가창력으로 바넘까지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네, 랩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버리고 그래서 그 유명한 Never Enough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저는 조금 좀 거시기했던 게 오페라 가수인데 오페라를 안 한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뮤지컬 노래인데 싶어가지고 살짝 어색했던. 근데 이제 그런 변명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미국의 쇼 비즈니스에 맞는 미국식 팝을 팝의 어떤 중간 형태쯤 되는 음악으로 바꿔서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게 아닐까. 현지화 전략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엄청 높아지고 네. 베넷까지 그의 가창력을 극찬하면서 아, 너 말고 다른 사람의 그 매니지먼트를 받았으면 정말 대성했을 텐데 이러면서 또 비꼬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원이 버튼이 한번 눌려가지고 또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월드 투어를 돌기 시작합니다. 네. 아, 맞다. 그 첫 번째 제니의 공연이 성공하고 나서 체리티의 부모가 이제 오죠. 네, 그 축하 파티에. 그러면서 자네 공연 너무 잘 봤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엄이 그 자리에서 그 부모 장인 장모를 무시해버리죠. 나가라고. 당신의 양복쟁이 하차는 제가 그랬는데 뭐 어쩌겠어 하면서 막 비꼬고 그 분위기 안 좋아지고 체리티가 여기서 그만해 하는데도 그만 안 하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나가고 이제 장인 장모한테 get away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삐뚤어진 욕망, 복수심을 표현하는 그런 반원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네. 근데 또 한편 축하 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정작 단원들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네, 상류층에 있는 파티. 네, 네. 그것도 좀 별로였어요.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게 술 마시면 안 돼. 공연이 얼마 안 났잖아. 그러니까 술 한 두세 잔 정도는 괜찮아요. 이래요. 공연이 1시간 전인데 술 두세 잔이 괜찮다고? 근데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잖아. 나는 이제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 그래? 이제 저도 옛날에 각 대학에서 연출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되게 술을 좋아하는 배우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술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별명을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파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단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숨어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당당하게 This is me를 부르면서 서커스로 돌아갑니다. 이게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제니는 반엄의 열등감을 꿰뚫어 보고 자기도 옛날에 자기도 사생아여서 이 반엄과 은근한 공감대를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모른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당시에 반엄이 가지고 있던 체리티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끄집어내는 거죠. 체리티는 계속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건 너가 처음부터 행복해서 체리티가 구김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지만 반엄은 엄청 가혹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상승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체리티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알아주는 제니에 대해서 이제 되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살짝 흔들리게 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 반엄은 제니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미 전역 투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출까지 영끌해서 미국 전역을 누비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근데 서커스 관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시위 규모는 관객에 비해서 더 커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지금 관객은 줄고 시위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데 라고 걱정을 하는데 근데 또 반엄은 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건 40번을 해야 최소한 이윤이 난다 그러니까 41번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네. 유치하게. 이때 뭔가 반엄은 처음에 뭔가 휴잭맨이란 캐릭터랑 좀 안 어울리는 느낌 받았어요. 뭔가 광기에 미쳐서 성공에 미친 남자처럼 보여야 되는데 휴잭맨은 굉장히 인자하고 차분한 느낌이라서 맞아요. 저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가 계속 생각나는데 여기 만약에 이제 디카프리오였다면 그 눈썹 실룩실룩하면서 그 욕망을 잘 보여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41번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반엄이 그렇게 이제 욕망에 눈이 멀고 광기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막 임팩트가 세지는 않았어요. 눈이 너무 선해. 그래서 반엄은 투어 계획을 계속 강행을 하기로 합니다. 네, 한편 필립은 이제 앤과 좀 잘해보기 위해서 극장에 가게 되죠. 그래 앤이 티켓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저 한 개인데 왜 두 개예요? 반원 씨가 맡겨놨다 그랬는데 하니까 옆에서 두 개 맞아요. 이러면서 필립이 다가와가지고 제가 오자고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이러면서 이제 오페라를 보러 올라가는데 거기서 너무나도 우연히도 필립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주칩니다. 네. 너 내가 그런 부끄러운 일 하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그 흑인이랑 놀아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앤 앞에서 얘기하게 되고 앤 그 얘기 듣는 순간 이제 바로 뒤돌아서 도망가 가고 버리고. 이제 필립은 엄마한테 이제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고 뒤를 돌아가지고 앤을 잡으러 가죠. 네. 그리고서 빈 그 반원의 서커스 무대 위에서 둘만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앤이 그 필립을 자기도 물론 사랑하지만 세상의 차별적인 시선에서 필립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느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건 익숙해. 하지만 앞으로 나와 만나게 되면 너도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거야. 라면서 이제 거절하죠.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 이 계단을 처음 오를 때는 기분 좋게 기쁘게 올라오겠죠. 하지만 50번을 올라오게 되면 당신은 질릴 겁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신을 받아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버튼이거든요. 너 이러면 나한테 질릴 거야. 그러니까 나랑 만나지 마. 서로 상처받아. 이거 버튼이거든요. 이 남자들 절대 못 참아요. 이거 무조건 이거 이겨내야 돼. 왜 못 참아내죠? 이거 절대 못 자존심인가요? 참아. 당연하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그거 같이 해야 돼. 나 이거 50번 100번 올라갈 수 있는데 절대 못 참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필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그런 따가운 시선 그런 거 난 신경 쓰지 않아. 그게 뭔데? 이렇게 가는. 그건 좀 감동스럽네. 이게 남자들의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시면 메모. 약간 보험 같은 거죠. 너 이걸로 나 질리면 안 돼? 라고 보험인데 남자들 거기에 딱 그 눈 돌아가지고 더 좋아하게 되는 거지. 겨우 그것 때문에 그런 슬픈 감정을 혼자 느끼고 있다고 이런. 세상에. 그게 남자들의 버튼이랍니다. 멋있군요. 여러분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싶다면 참고하십시오. 메모. 그렇게 반엄과 제니는 미국 전역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체리티는 혼자 반원을 되고요.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반엄이랑 제니는 투어가 아주 잘 성공 대행진을 이루고 있지만 필립이 이끄는 서커스는 관객들의 좋은 반응과는 별개로 계속 보이콧하는 시위자들의 난입에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전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반원이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옆자리 제니가 앉아있고 둘이 그렇게 가는 둘을 보면서 이제 체리티가 아련하게 보면서도 난 당신을 믿어. 이것도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애기 둘이 그 마차 뒤를 막 따라가면서 가지마 하면서 보내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니의 시선이 조금 끈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맞아요. 그때부터 뭔가 번개가 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미 전역 투어의 막바지를 앞둔 상황. 이때 제니가 이제 술 한 잔 이렇게 위스키를 따르면서 얼굴 가까이 하면서 우리 공연 전에 건배해요. 눈빛 싹 보내죠. 맞아. 아주. 그리고 정적. 끄악! 그 정적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휴잭맨이 아니라 반원이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되겠어요. 공연이 얼마 안 남아서 전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니가 당신은 결국 나를 엔터테이너로서만 생각했네요. 공연 참 뻔뻔스럽습니다. 쇼를 위해 생각했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 눈물의 공연을 펼치고 휴잭맨과 함께 반원과 함께 손잡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마차의 그의 어깨에 기대어서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마지막 공연 때 이제 무대 인사를 하려고 반엄이 나왔는데 키스를 갈겨버립니다. 제니가요. 근데 이게 사진이 찍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제니 아주 괘씸합니다.
제가 이 유리한 편지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약간 바람 이런 거 못 참는 타입이라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지가 유부남 꼬셔놓고 나를 겨우 엔터테이너로만 이용했던 건가요? 이러면서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아주 꿀밤 말았습니다. 자, 윤리적으로 잘못됐지만 이런 작품에서는 사실 이제 있을 수 있는 끌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여기서는 저기 반원이 잘 끊어낸 거고 네. 물론 흔들렸겠지만 흔들린 것까지는 용서를 해주자고요. 예. 근데 이제 잘못 그 키가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해버리면서 그 사진 찍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친 두 사람이 이제 다시 서커스로 올라오고, 근데 그 마침 서커스장에 이제 보이콧 시위자들이 단원들한테 자꾸 시비를 거니까 단원들이 이제 못 참고 주먹질을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한 명이 이제 램프를 벽에 던지면서 네, 불이 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건물로 불이 엄청 막 많이 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 단원들 대부분 빠져나왔지만 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이 앤을 구해야 해 이러면서 건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반원도 필립이 저기 있다고 하고 뛰어 들어가고, 근데 앤이 저기서 나와. 띠용. 그래서 이제 필립만 좀 다치고, 네. 그래서 사람 인력적인 면에서는 손실이 없었지만 어쨌든 건물이 통째로 불타게 되고, 네. 건물이 불탔다는 건 건물 다 빚전치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옆에 베넷이 와서 앉아 있죠. 베넷이 앉더니 당신의 공연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다른 비평가들이었으면 피부색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무대를 세운 것은 훌륭한 인간이라고 평했을 것이다. 평했을 것이다. 다른 비평가는. 난 아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네. 근데 또 이 비평가의 자존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자고요. 이 정도면 또 많이 노력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난 너가 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하니까 반홈이 이 공연 투어에 수익이 들어오면 재기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베넷이 하나의 신문을 보여주죠. 거기는 이제 제니와 반홈의 불륜 스캔들. 이 신문에 실려 있고 이제 반홈이 지읒됐다. 베넷 유감. 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는데 체리티 짐 싸고 이미 나가고 있고 딸들이 이미 갔어. 그래서 이거 오해야. 내 설명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하니까 체리티가 변명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난 우리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이 여기잖아 라고 하니까 체리티가 보여주죠. 은행에 퇴거 통보 명령서를.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냐. 우리 모든 걸 얘기하기로 했잖아. 하면서 집으로 가는 그녀를 반홈은 막을 수 없었던 거죠. 네. 체리티가 무슨 가난하든 얘가 뭐 파산을 하든 뭐 대출을 땡기든 해도 집을 안 갔는데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집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거는 체리티의 버튼은 신뢰였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체리티의 아빠는 가난이 딸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것보다 딸은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고 멋있는 사람이었고 결국엔 그 문제는 신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체리티는 그렇게 떠나버렸고요. 모든 게 이제 다 산산조각 나버린 반홈은 이제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는데 그 앞에는 이제 그 큰 모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자를 딱 내려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찰스가 옵니다. 찰스가 와 이렇게 그 바 테이블 위에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저벅저벅 걷더니 그 모자 위에 다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단원들의 태도는 이래요. 너 솔직히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부끄러워서 부모조차 숨겨준 우리한테 가족을 만들어준 건 너 아니야?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반홈은 이제 같이 춤추다가 가면서 이제 막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찍은 사진, 뭐 받은 찬사에 대한 글 스크랩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쫙 보다가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 어랏 하고 가족에게 달려가게 되죠. 네. 그래서 띵동
사랑해요. 누구세요? 체리티는 어딨나요? 체리티 집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아빠다 해가지고 해변에 있어요 아빠 해가지고 바넘은 해변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억의 노래를 하면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체리티는 바넘을 용서하죠. 이것도 조금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너무 급화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 키스 스캔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이제 좋아 가족들에게 다시 얘기해 보겠어란 마음을 가진 건 바넘이지 체리티에게는 어떠한 동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착 변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의식을 잃었던 필립이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는데 네. 애는 그런 필립에게 우리 함께 벽을 뛰어넘어보자. 날 따라와. 키스를 갈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이제 간호사랑 환자들이 다 미쳤나 그 장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다시 서커스로 돌아온 바넘은 이제 잿더미에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 다른 단원들도 짜증.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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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돌. 이런데 필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그동안 수익의 10% 받고 있지 않았냐? 다 저축해놨다. 널 못 믿어서. 널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이제 근데 건물은 무슨 돈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제 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맨해튼에 땅을 투자했던 게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우리 그냥 그 부두의 땅을 헛값에 사서 텐트만 올리면 된다. 이 텐트가 결국 이제 우리가 아는 서커스 서커스의 텐트. 그 모습의 전형이 되는 거죠. 네. 다시 show is begin. 쇼는 다시 시작되고 그다음에 화려한 조명과 불빛이 반원과 단원들을 비추고 밀리언 달러 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막 춤을 추면서 단원들을 이끌다가 반원은 모자를 필립에게 주면서 이제 무대는 누가 이끌라는 거죠? 자네가 하면 되잖아. 그러면 당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면 되지. 그래서 모자를 딱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자를 딱 넘겨주고 필립이 무대 안으로 뛰어듭니다. 네. 앞에서 앤이 필립한테 당신은 뭘 공연하는 거예요? 저는 공연 안 하는데요. 여기 모두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의 복선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죠. 네. 필립이 쇼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동안 바너는 코끼리를 타고 캐롤라인의 발레 공연장에 도착합니다. 전 여기서 하나를 배웠어요. 하차감이란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이런 거구나. 하차감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남들 다 마차 타고 올 때 코끼리를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남자. 하차감을 확 즐겨버린 다음에 이제 멋지다. 공연을 보고 앤과 필립이 키스를 하는 서커스 장면과 캐롤라인의 발레를 관람하는 체리티와 바넘의 다정한 모습이 교차되면서 이야기는 화려하게 막이 나게 됩니다. 네. 와. 공연으로 시작해서 공연으로 끝나는 위대한 쇼맨. 네. 그래서 이 작품 되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거리, 외삽적인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재밌게 봤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울하게 가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단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세상의 차별을 받고 했지만, 여기 서커스 단 안에서는 그래도, 되게 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 영화에서 사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노래를 기깔나게 잘합니다. 이 수염난 이 여자분이요. 맞아.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감동과 카타르시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래 공연이라고 하는 네. 장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위층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천대받는 직종, 딴따라 뭐 이러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가장 하위층이지만 가장 상위층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온도차를 보여주기에 좀 좋은 작품이고 하위 문화를 상위 문화로 끌어올리고 반대로 상위 문화를 하위 문화로 가져오는 서브컬처와 메인 컬처에 관해 어떤 유기적인 연동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장르인데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해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애초에 그 상위층과 하위층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의미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있었고 네.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보면서 떠올랐던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빅토르 위고가 이제 작가인 웃는 남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웃는 남자라는 작품이 뮤지컬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유명하긴 한데요. 그것도 이런 서커스 단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귀족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즐기려고 모은 서커스 팀인데 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기형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멀쩡한 애도 입을 찢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입을 찢긴 이 웃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결론만 말하자면 비극이거든요.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맞다. 네, 영화 제가 봤었는데.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또 떠올랐는데 소재가 같지만 그래도 다른 분위기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웃는 남자 보고 광광 울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형인 사람들, 네. 장애인들 이들을 전시하는 쇼인 거잖아요. 네. 이걸 이제 프릭쇼라고 하는데 프리크가 약간 이상한 사람들. 그런 비하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프릭쇼 같은 거를 창시해낸 사람이고 이 반엄이요? 반엄이. 네. 그래서 반엄이 사실 했던 반인류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반엄에 대한 미화에 대한 논란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제가 아까 계속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얘기했던 거는 그런 광기가 있기 때문에 기형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서커스 수련자가 죽으니까 그 시체를 부검해서 막 전시하고 이런 것도 했다고 해요. 되게 악랄한 이미지인데 그렇네.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휴잭맨의 온화하고 맑고 인자한 눈빛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런 악랄한 실존 인물이 있다라는 거가 이제 이 영화가 비판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물을 가족에 헌신하는 이 미국적인 가족주의 신파로 이렇게 딱 봉합해가지고 포장해버린 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나 웃는 남자나 심지어 시카고까지 저희가 언급했던 이 작품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게 포장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벨마와 럭시가 같이 쇼를 하는 것 자체가 풍자거든요. 그렇죠. 이 살인자들이 총 가지고 쇼하는데 그게 또 돈이 되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 까지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면 여기서는 그냥 어떤 흑인 고개사와 이제 상류층 백인과의 만남,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의 만남, 그리고 상류층 여자와 하류층 남자의 만남, 그 만남이 가능했다. 이건 모두 가족으로 엮으면 이 이상한 것도 기형적인 것도 다 하나로 봉합해 줄 수 있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사실은 미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환상에 가까운 거죠. 맞아요. 이 단원들이 되게 관대해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 생겼잖아? 이렇게 끝나버리는. 맞아요. 종결시켜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종결시켜버리는 그런 게 비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미국의 가족주의적인 환상으로 이 주제를 싹 다 뭉뚱그려서 묶어버리는 바람에 이 작품이 더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딱 소거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러티브적인 아쉬움은 베넷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반엄의 캐스팅을 좀 덜 선하게 생긴 사람을 했더라면 조금 우리가 입체적인 반엄의 캐릭터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선한 것도 아니고 완전 악한 인물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입체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예.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프레디 머큐리지만 사실 그 프레디 머큐리가 어떤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도 다 여과 없이 보여주고 프레디 머큐리가 마냥 좋은 사람처럼 묘사를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프레디 머큐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바넌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좀 복합적이지 않게 묘사된 점 네. 분명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누구에게 추천할 것인지와 이 영화에 대한 한마디를 하고 인사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엔 먼저 하시죠. 네. 추천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유튜브에서 위대한 쇼맨의 대표곡들 몇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Never Enough이라든지 아니면 또 Greatest Show라든지 아니면 그 This Is Me라든지 그걸 들어보고 이 노래 좀 내 스타일인데? 싶으시면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라이브로 불러주니까. 그리고 뭔가 아까 소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19세기 미국의 그런 분위기나 그런 의상이나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더 실감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쇼맨이 조금 아쉬웠던 축에 속하기 때문에 조니 뎁을 반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혜화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가 조니 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원카 역에 티모티 샬라메가 이제 캐스팅 됐다는 것에까지도 아쉬워할 정도로 그런 사심이 담긴 발언이라는 거.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냐 하면 이제 이제 20대 후반 30대 남성분들 중에서 클래식한 복장에 관심이 많아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저같이. 그런 분들이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저 길쭉한 모자가 어떻게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 있었는가. 저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이제 셔츠의 모양이 또 특이하고 넥타이도 바뀌잖아요. 이 넥타이 묶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넥타이가 없을 때 하류층은 그 천조가리로 약간 스카프를 묶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을 보는 것을 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했듯이 19세기, 1800년대 심지어 후반 그 문명 개척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싶은 분들, 레드 데드 리뎀션 2를 재밌게 하셨던 분들, 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한마디는 만약 반언이 제니에게 넘어갔으면 어떤 세계선이 존재했을까? 깍! 우리를 가족주의 윤리로부터 해방시켰다면 얼마나 더 지저분하고 멋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이만 문을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